정말 의사로서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개원을 했죠. 그리고 개원하고 주변에 이제 우리 선배들의 그 우리가 섞인 눈을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그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개원가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가 과연 먹고 살겠냐 이제 그런 걸 걱정하는 거고, 또 그 정도 병원의 병원장이면 못 가서 한인데 왜 그런 걸 그만두고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냐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친한 선배님들이 이제 걱정해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솔직히 제가 개원하고요, 물론 힘들었어요.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심장 부정맥까지 생기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까지 됐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내가 이 일을 접을 수는 있어요. 도저히 내가 갈 길은 아니다, 아니면 내 몸의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접을 수는 있지만 다시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런 그 치료들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정말 우리 건강의 키가 뭔가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의사들은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에요. 전 점점 더 그런 걸 느끼는데, 실제 치료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몸이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도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다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건강이 지금 과거보다 나빠졌다면 내 몸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지 못한 것 뿐이죠. 그래서 그것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이 김태균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우리 엄마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남자 이름이니까 이제 남자 원장을 기대하고 왔는데 다 놀래는데, 제가 지금 계속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미생물을 가지고 치료하고 하는데, 이 태균이 그냥 이렇게 보면 뭐 그런 뜻은 아닌데 큰 균 이런 뜻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균하고 어릴 때부터 관련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가능하면 제가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자연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3년도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돼서 처음 이제 강원도에서 처음 생긴 요양병원에서, 노인 요양병원에서 과장으로 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만 6년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14년도까지 만 5년 동안 그 춘천 호반 요양병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병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1년 동안 제가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이게 환자들을 위한 치료인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고민을 하면서 계속 면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연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2014년도 6월 달에 김태균 자연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의료라고 할까요? 그런 병원을 이제 개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뭐 인생에 있어서 대학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실패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대학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대학을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여러분 재수는 다 필수잖아요, 인생에서. 재수는 필수고, 뭐 삼수는 선택이고, 뭐 사수는 뭐 하여튼 제가 사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어렵게 의사가 됐는데,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지만 의과대학을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자 했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제가 67년생인데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시절에 제가 보니까 그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병원도 없는 아주 깡촌에 살았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는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버니까,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면 돈으로도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의사들 보니까 그 당시에 왕진 가방 뭐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이제 가서 도와주는. 그래서 가방 하나만 들고 내 몸만 있으면 도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참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어릴 때 그걸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평생 그걸 생각했으니까 의과대학을 떨어졌을 때 저는 다른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왔는데, 실제로 환자들 제가 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에서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환자들 보게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망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진짜 환자를 돕고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환자 친절하고요, 얘기 잘 들어주고요, 그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환자를 위해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아무리 친절하고 잘해주고 잘 말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분의 지금 변비, 예를 들면 그분의 지금 어지럼증, 뭐 아니면 통증을 해결할 수 없다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약만 주게 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환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그냥 제 마음이 이렇다는 거 한번 예를 제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꼬들밥인데, 우리 제가 있던 병원에 71세 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굉장히 나름 건강하시고 한데 혼자 생활하기는 힘드니까 입원을 하셨는데 굉장히 잘 지내셨거든요. 저하고도 잘 지내고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헛소리 하시고 창문을 내다보면서 저기 봐, 헬리콥터 내려온 거 보이지? 막 이러고 막 헛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막 그래요. 그리고 저기 닭을 누가 저렇게 많이 갖다 놨어? 막 이러고. 그래서 이상하다. 갑자기 무슨 선망 증상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환자들이 보이는 선망하고는 또 달라요. 부분적으로만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 그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주변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가정이 좀 복잡하세요. 두 번 결혼하셨는데, 그 배다른 다른 자녀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두 번째 결혼을 하셔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나름대로 고생을 해서 이제 땅하고 집을 마련했는데, 원래 있던 자녀들, 자기가 직접 낳지 않은 그 자녀들이 법으로 이걸 다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분노한 거죠. 마음에 너무 분한 거죠. 자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분이 이제 자꾸 헛것이 보이고 막 헛소리가 들리고 거의 잠도 안 자고 식사도 아예 안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영양주사 같은 거를 억지로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건 굉장히 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막 너무 쇠약해지셨어요. 근데 제가 막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밥을 아침에 했는데, 밥이 저는 이제 약간 꼬들한 걸 좋아하거든요. 꼬들밥이 맛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밥이 지른 거. 근데 요양병원 환자들은요, 밥이 되면 안 되거든요. 밥이 되면 난리가 나요. 그냥 데모가 막 일어나요. 무슨 모래를 준 거냐, 밥을 준 거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되게 힘든 거예요. 꼬들밥을 좋아하는데 자기는 계속 진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주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그 할머니가 제가 들깨가 되게 좋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누가 들깨를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건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하여튼 키만 빌려오면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청소하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키를 빌려다가 이 할머니가 키질을 해서 저한테 통 들깨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들깨를 넣고 제가 이렇게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그 할머니가 키질 해준 들깨로 밥을 했는데 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밥을 이렇게 싸가지 갔어요. 그래서 싸가지 가서 제가 이제 직접 가면 좀 무안해할까봐 우리 수간호사한테 요거 꼬들밥 맛있게 돼서 원장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고 갖다 드리라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갖다 드렸는데 제가 점심쯤 회진을 가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걸 한 그릇 다 드셨다는 거예요. 다 드시고 그때부터 밥은 좀 드셨어요. 어쨌든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누군가 특히 이제 자기 주치의사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써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그때부터 식사를 잘 하시고 했는데 제가 그 후에 사실은 딸기를 2상자 받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남는 장사를 하죠. 굉장히 이제 좋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환자들에게 별거 아니지만 밥 한 그릇이지만 환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감동을 일으키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를 하여튼 환자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런 노력들을 한다고 해서 환자가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11년 했으니까 어떻겠어요. 레지던트까지 다 하면 15년을 그 일을 했어요. 얼마나 제가 친절하게 하고 환자를 낫게 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제가 늘 마음에 새겼던 건 이거죠. 과연 환자들에게 약을 잘 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관심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항상 여기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약은 기본적으로 줘야 돼요. 근데 의료진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랑과 관심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병을 정말 낫게 하는 건 그 사람 마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환자들을 섬기고 돌봤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고민에 빠지게 됐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짧은 영상인데 하나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그렇게 해도 여러분 보세요. 고혈압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당뇨가 낫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런 병들을요 달고 살아요. 그리고 아침에 해진 돌 때마다 계속 호소하시면서
약을 달라고 하시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얘기도 잘 들어드리지만 차트를 열고 그분한테 더 해드릴 걸 제가 찾습니다. 차트를 열어보면요, 이미 다 쓰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약을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의 열알 막 이렇게 먹어요, 아침에는. 거기다 더 무슨 약을 주겠어요. 이제 그런 제가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을 잠깐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요? 병원에 가면 저한테도 환자들 오시면 저는 위가 안 좋으니까 꼭 위를 보호하는 약을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환자들이 오면 처방전 없이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안 해주면 진료를 안 받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안 해주면 접수비도 안 내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내고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를 만나는 건 처방전을 받기 위한 거죠. 사실은 약을 타기 위한 그런 수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요, 거의 약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모든, 여러분 증상 한 가지씩만 계속 얘기해보세요. 계속 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뽑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자판기 다 만들어가지고 진통제, 뭐, 예를 들면 변비 다 해가지고 다 치시고 엔터만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약이 쭉 떨어질 거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모든 걸 약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학의 신,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약 45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몸 안에 100명의 명의를 지니고 있다. 우리 몸 안에 이미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며 최고의 치료법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이 스스로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 치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자연 치료력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치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이게 능력이 증가해도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을 얼마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발생할 때 하루아침에 아파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질병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세포에다가 질병으로 갈 때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그 과정에서 주로 작용하는 것이 스트레스와 독소죠. 이게 피를 타고 돌면서 스트레스 역시 또 독소를 일으키면서 온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안 좋아질 때 여러분 흔히 겪는 게 이런 거죠.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발이 차집니다. 그리고 추위를 잘 타게 돼요. 거의 이제 예외 없이 우리 환자들하고 얘기해보면 다 그런 증상을 겪고, 특히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손발이 차고 추위를 탔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디가 이렇게 팔이 부러지고 잘라져도요, 절대 죽지 않아요. 근데 피가 멈추면 그건 끝나는 거죠. 사망되는 거죠. 피가 그 정도로 우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혈관계를 보면 총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정맥, 동맥, 모세혈관 다 합쳐서 12만 킬로예요. 이것을 거리로 우리가 해보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길이입니다. 이 혈액을 통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게 되죠. 그리고 세포로부터 불필요한 노폐물 같은 거 받아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체온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체온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혈액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건강하다고 할 때는 이런 혈액이 건강한 거죠. 그래서 혈액이 깨끗해야 돼요. 무슨 중금속이나 이런 거에 오염이 돼 있으면 안 되고, 또 말초까지 순환이 잘 돼야 되고, 그 혈액량이 충분해야 되고, 면역 기능도 좋아야 됩니다. 그럼 건강이 나빠진다고 하는 건 곧 피가 나빠지는 건데요. 나빠지는 건 주로 이런 요소들이, 너무 과식을 한다든지 좋지 않은 음식들, 또 중금속의 농약 같은 이런 것들이 혈액을 나쁘게 만들고, 또 스트레스나 분노, 좌절감, 미움 같은 거, 이런 거 역시 또 피를 나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운동 부족이나 또 다른 이제 매연이나 이런 환경적인 거, 그리고 몸을 차게 하는 이런 환경들이 다 피를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관리가 필요한 거죠. 첫째는 생활습관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식습관 관리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과식하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건강해지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운동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약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운동을 다 시간이 없다고 못 하는데 사실은 그건 뭐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 그걸 해독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면역 관리죠. 그래서 면역 관리에는 장내 미생물 관리, 체온 관리, 스트레스 이런 관리들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생활습관 관리 중에서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뭐 현미나 오븐도미, 살아있는 그런 이제 주식을 드시면서 채식 유지의 식사를 하고 당분이나 뭐 고지방이라든지 동물성 단백질, 밀가루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독은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흔히 이제 장 해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모든 치료의 시작은 장부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아토피 환자가 와도요, 사람들은 피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피부에 문제구나 피부과를 찾아가요. 피부과 가면 여러분 피부과 질병명이 엄청 복잡한 게 많아요. 외우지도 못해요 저는. 근데 그 많은 엄청난 질병명이 진단명이 있는데 거의 원인은 다 모름입니다. 그리고 치료는 한 가지예요. 스테로이드 아니면 항히스타민 이런 걸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이 피부의 문제도 사실 피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대부분 장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장을 해독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직접 혈관을 해독할 수 있어요. 주사를 통해서.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더글라스 킴 박사님이 주로 이제 자세히 얘기해 주실 텐데,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이용해서 해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그 중금속 제거제라고 하실 수 있고 방사능까지 다 제거할 수 있는데 세포 단위까지 아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해독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킴 박사님 이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면역 관리는 여러분 면역 그러면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 같은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다 지금 암세포가 수천에서 수만 개씩 매일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이런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서 매일매일 그 암세포들을 잡아주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게 면역인데, 이런 면역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내 미생물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체 면역계의 약 거의 70~80%가 장 점막 그 주변에 다 집중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장은 가장 큰 면역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유산균을 가지고 장을 건강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체온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체온이 여러분 체온 1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1도가 낮아지면 면역력이 30% 정도 저하되고 기초대사력이 한 12% 정도 저하됩니다. 여러분 체온이 낮아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게 돼요. 그리고 체내가 산화되면서 노화를 촉진하게 되고 그 체온이 떨어지면서 저산소라는 환경과 같이 만나게 되면 암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죠. 마지막으로 면역 중에서 스트레스 관리 꼭 해줘야 되는데 이건 마음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키가 여기 있는 건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항진되게 되고 이런 게 시간이 이제 계속되게 이제 장시간 계속되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예쁜 여성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마귀알몸처럼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예쁜 여성인 거고 이렇게 이게 코고 이게 턱이라고 생각하면 마귀알몸처럼 보이죠. 똑같은 그냥 사물이에요.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물인데 이걸 내 마음의 눈으로 보면 예쁘게도 보일 수 있고 기분 안 좋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내가 뭔가를 생각하겠죠? 이런 생각들은 절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뇌에서 물질화됩니다. 이게.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같은 걸 만들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스트레스를 시상하부라는 데서 인지를 해서 뇌하수체에 명령을 내리면 여기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똑같은 단백질이라도 내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 분해될 때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접촉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접촉사고를 당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재수가 없나 내가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 이제 주로 우리 교감신경 항진시키면서
이런 뭐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 고지혈증, 당뇨병 이건 이제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흔히 만성 이런 질환들이 생기면서 만성 피로가 오게 됩니다. 또 그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코티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코티졸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 받게 되면 짧은 시간에 쫙 올라가게 됩니다. 코티졸이. 소위 열받으면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잡아주고 하는 이 면역세포 중에 림프구가 있는데 그 림프구 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되면 수년이 되게 되면 암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야, 더 큰 사고 날 건데 참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다른 물질이 분비가 되죠. 베타 엔돌핀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하시게 되면. 근데 이 베타 엔돌핀은 우리 몸 안에 생기는 몰핀, 우리 몰핀 아시죠? 마약이죠. 그 몸 안에 생기는 이런 몰핀과 같은 이제 물질인데 몰핀을 맞는 이유가 뭐예요? 마약하는 이유가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또 몰핀을 암 환자들이 맞을 때는 진통을 위해서 그런 건데 이 베타엔돌핀은 몰핀의 진통작용이 거의 200배가 됩니다.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고 암세포도 파괴해주고 면역력을 강력하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놀라운 건요. 일본의 히로야마 시게오라는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양의도 전공을 하시고 한의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이분이 이런 면역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실험을 했는데 그럼 과연 베타엔돌핀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인가를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감정보다도 감사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는 거죠. 감사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암이 걸리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시골 내려가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막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말기암이라도. 근데 그분들이 주로 갖는 감정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내가 하루하루 지금 생명이 있고 건강하게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내가 남은 삶을 지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베타엔돌핀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면역이 좋아져서 그 암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절대 그냥 단순한 기적은 아니죠. 그래서 이 면역력 강화는요, 여러분 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피. 그럼 피에 병이 걸리면 위험한 거죠. 피가 생명인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피가 중요한데요. 그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생명을 좌우하는 게 또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내가 이걸 치료할 수 있겠다, 내가 살겠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낸다면 나도 모르게 병이 다 치료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누굴 위로하려고 하거나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일들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짧은 시간에도 암세포가 순간적으로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거는 해독 면역 치료입니다. 반드시 독소를 제거하면서 면역을 정상화시켜줘야만 치료가 되는 거라서 이제 해독 면역 치료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첫째는 식생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현미나 오븐도미로 바꾸고 채식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 또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유산균을 짧은 시간에 많이 부어주게 되고요. 또 체온 관리를 해주고 필요하다면 도수 치료도 시행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케이스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37세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비염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마지막 서울대학병원까지 다 가셨어요. 근데 점점점 심해져가지고 지금 37살인데 또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계속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코에서는 이제 누런 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왼쪽 귀에 중이염이 또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뿐만 아니라 또 항생제를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몇 주씩 막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을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먹으면서 또 유산균 스프레이를 사용하면서 이제 식이요법을 하면서 관리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보시면 이분이 변비가 아주 심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근데 이제 유산균을 복용하니까 장이 좋아지면서 이제 변비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또 코 속이 시원해지고 뭐 입병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어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2주 동안 그 수도꼭지를 마치 열어놓은 것처럼, 풀로 열어놓은 것처럼 줄줄줄 나왔다 그래요. 그게 이제 소위 좋아질 때 약을 끊고 하니까 이제 막 쏟아지는 거죠. 나와야 될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보시면 이분이 자기가 과일을 원래 안 먹었대요. 근데 이제 과일도 또 먹게 되고 뭐 밥맛이 땡기고 코가 점점 시원해졌죠. 그러면서 보시면 가려움증이나 무좀도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생리통이 엄청 심했는데 그것도 좋아졌고 뭐 여러 가지 좋아진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케이스를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뭐 유산균이 뭐 무슨 온열치료 이런 게 무슨 만병통치야 막 이렇게 약간 비웃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나무가 있는데요. 열매가 달렸어요. 토마토인데 뭐 꽃, 이파리 다 있죠. 여러분 이게 열매가 자꾸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지면서 열매가 썩고 뭐 이런다면은 꽃이 잘 피지 않고 그런다면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열매에 있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이 뿌리에서 문제가 된 거죠. 땅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올라오는 영양분이나 이런 게 좋지 않고 또 독소가 올라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에서 잎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를 치료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열매들이 다 좋아지고 이파리들이 다 좋아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무슨 어떤 게 만병통치약에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의 원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 얘는 아토피인데요. 태어나서 1년 됐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심하냐면요. 지금 3년째 이렇게 앓고 있는데 그냥 보통 때 모습입니다. 저희 병원에 왔을 때 그냥 찍은 거예요. 진물, 피 이런 게 그냥 번복을 하고 살아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 다리, 회음부, 손가락 등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부과 다니면서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 이렇게 심할 때는 항생제 연고까지 다 썼죠. 그래서 의사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애가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 오게 됐는데 이 아이도 똑같이 유산균을 먹이면서 열치료를 같이 했더니 지금 보시면 3일 됐는데 많이 꾸덕꾸덕해졌죠. 5일. 지금 보시면 여기 회음부도 이런 데도 다 그렇습니다. 걷기가 힘듭니다. 얘는. 10일째 됐을 때 보시면 많이 좋아졌는데 이때쯤이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일단 잠을 자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잠을 자면서 한 달 반이 되니까 이제 흉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가 없었고 유산균만 먹었죠. 2개월 됐을 때 보시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게 제가 피부를 어떻게 열심히 치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장 다스려주면서 체온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좋아진 거죠. 스스로 몸이 치료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20세인데 어릴 때 아토피가 있다가 커서 다시 생긴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팔은요. 그냥 만져보면 나무 껍질하고 똑같습니다. 피부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무릎 뒤쪽인데 여기는 거칠거칠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뜨끈뜨끈하면서 지금 막 굉장히 이제 성이 나 있죠. 이런 상태였는데 얘 주호소는 뭐냐면 선생님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잠을 아예 못 자는 거고요. 보통 새벽 3시나 4시쯤에 지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세울 때가 많고요. 학원은 아예 못 다니는 거고요. 사람들인데 가도 안 되고요. 계속 긁어야 되니까. 계속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오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똑같이 얘도 유산균 먹이면서 열치료 같이 했죠. 그랬더니 이제 4일 만에 이렇게 좋아졌고 한 달 만에 보시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얘는 이제 한 달 치료하고 본인이 케어하겠다고 이제 갔죠. 여러분 이런 미생물에 대한 거는요. 다 미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인간 게놈 연구소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인간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논문이 나왔는데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한 1000조 마리가 된다. 우리 몸의 세포는 한 60조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 세포 수의 10배가 넘는 미생물이 우리 몸에 살면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 면역을 유지해주고 심지어는 임신하게 되면 태아 성장에까지도 관여를 한다. 이런 게 밝혀졌고 그 미생물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장내 미생물이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 살이 찌기도 하고 마르기도 합니다. 현재 지금 비만을 전 세계적으로 다 질병으로 규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사질환,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게 생기고 또 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을 해결해야 되는데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지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게 바로 장내 미생물 연구입니다. 2006년도에 미국에서 실제 이런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뚱뚱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마르고 건강한 사람의 변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 장내 미생물과 이 사람 장내 미생물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변을요, 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넣어줬어요. 균을 이식한 거죠. 그럼 미국에서 이런 것도 합니다. 분변은행도 있고요, 미국에는. 우리나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걸 넣어줬더니 이 사람이 특별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점점 체지방이 빠졌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시 균을 관찰했더니 이 사람처럼 바뀌어 있는 거죠. 이거를 2006년도에 네이처지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잡지에 미국에서 실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그런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의료 현장에서 쓰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쥐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논문은 계속 나오지만 실제 환자들한테 적용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죠.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된 거죠. 지금 보시면 이분은 이제 35세 남자 환자인데 168에 91kg예요. 이분이 원래 이렇게 살쪘던 게 아니고 결혼하면서 이제 치킨집을 경영하면서 굉장히 이제 늦게 밥을 먹고 막 이러니까 배가 나왔어요. 요건 이분이 이제 점인데 보세요. 10일 만에 6.7kg가 이제 빠지면서 점에서 가장자리까지 거리가 한 3분의 1로 줄었죠. 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거의 이제 주로 복부에 지방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여러분 굶게 되면요 근육이 빠지면서 늘어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미생물을 이용한 이런 해독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복부가 주로 빠지면서 굉장히 건강하고 젊어 보이죠. 지금 이분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남성들은 배만 볼록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운동도 못하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보시면 6일 만에 이분이 6kg이 감량됐는데 이거 본인이 찍어서 보냈습니다. 지금 이분이 하신 지가 1년 가까이 됐는데 약간 여기 배 좀 더 나오고 여전히 운동 못하고 있고요. 잘 유지하고 있죠. 미생물을 이용하면 이렇게 좀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분도 애를 넷을 낳았는데 막내 난 지가 이때 한 1년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살이 안 빠지죠. 배가 안 들어가죠.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10일 만에 체지방이 3.9kg가 빠지면서 여성들은 좀 이렇게 떡대가 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팔뚝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0.9kg 정도 빠졌죠. 그러면 이분은 42세 여자인데 자궁내막 증식증 환자예요. 그럼 자궁내막 증식증이라는 건 뭐냐면 자궁내막이 두꺼워져서 하혈하고 두꺼워져서 하혈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생리학은 다르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빈혈이 오고 이제 몸이 나빠지는데 특히 문제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특히 문제는 뭐냐면 이 자궁내막 증식증 중에 일부가 암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계속 관찰하면서 약을 계속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교수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자궁을 드러내자 이랬어요. 수개월 동안 계속 약 먹으면서 병원 치료를 잘 따랐는데 갑자기 자궁을 드러내자 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셨는데 이분을 보시면 비만도 되게 심했어요. 근데 이분이 6월 20일 날 오셔서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비만도 많이 좋아지시면서 한 3개월 정도 치료받고 한참 안 오다가 이제 5개월쯤 됐을 때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며칠 전에 자궁내막 세포진 검사를 했는데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은 약 먹고 난 줄 알지만 이분은 약을 그렇게 오랫동안 먹었는데도 자궁 드러내자고 했으니까 그 약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먹는 약이기 때문에 안 먹었죠. 그래서 안 먹고 치료한 건데 그렇다고 제가 산부인과 전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른 치료한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치료를 했죠. 근데 아주 깨끗해졌고 올해도 한 번 다녀갔는데 계속 깨끗하다고 합니다. 주로 이런 환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분은 키가 175에 109kg 정도 돼요. 내장 지방이 14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몸이 거의 산처럼 크고요. 근데 여러분 비만은 비만으로 끝나지 않죠. 시간이 지나니까 지방간이 생겼죠. 그래서 간 수치를 두 가지를 보는데 40 미만이 정상인데 이분은 177, 216까지 올라갔습니다. 중성지방은 429까지 올라가서 너무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무조건 약을 먹자 그랬는데 싫다고 하면서 오셨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외모가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2개월 만에 이렇게 되신 거고 이 효과가 한 달 동안에 체지방이 7.3kg가 빠졌고 내장 지방이 14에서 12. 그 다음에 간 수치는 177던 게 64, 또 216이던 게 118로 떨어지고 중성지방 429에서 223으로 떨어졌죠. 약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 그 뭐 돈 좀 쓰고 그렇게 하니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체중하고 체지방은 다릅니다. 여러분 밥 한 끼 잘 먹으면 1kg 늘잖아요. 또 화장실 한번 잘 갔다 오면 5kg 줄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체지방을 보셔야 되는데 체지방이 이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몸도 예뻐지면서 옷 입기가 편해서 이제 여기서 끝을 내시고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걷기만 하셨어요. 근데 계속 체지방이 한 달 동안 1.5kg 다시 그 다음 한 달 동안 1.7kg가 빠져서 3개월 동안 체중이 8kg, 체지방 6.5kg가 빠졌죠. 그래서 굉장히 몸이 이뻐졌는데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럴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냐? 여러분 보세요. 이분 이제 전형적인 50대 남자 모습인데 이분이 국수를 엄청 좋아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꾸 배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하셨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이제 체지방이 3.6kg가 빠지고 뭐 근육은 좀 증가하고 내장 지방이 감소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그램 하시게 되면 미생물을 바꿔주게 되면 식성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식성이. 여러분 내가 어떤 체질이다 어떤 식성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두 가지 균이 살고 있습니다. 유해균, 유익균. 근데 먹이가 달라요, 여러분, 먹이. 근데 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균이 같이 세거나 같이 약할 수가 없죠. 여러분, 유해균이 많으면 유익균은 당연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대인들은 유해균이 한 85% 정도, 유익균 한 15% 정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 유해균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들이 이제 실제 생명체니까 얘들 먹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얘들이 먹이가 뭐냐? 밀가루, 고기, 기름기, 당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이런 게 땡기죠. 밥을 먹어도. 그래서 나는 밀가루 체질이야, 무슨 고기 체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장 속에 엄청나게 증식해 있는 유해균이 자기 먹이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이 유해균을 유익균으로 바꿔주게 되면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이제 15%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럼 얘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이가 있죠. 얘들의 먹이는 야채나 과일이나 김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도 이게 자꾸 땡기게 되죠. 그러니까 먹이를 공급해주게 되는 셈이 되고, 그러니까 효과가 지속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장 속에 그런 답이 있다는 거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열매를 계속 따내는 이런 대증요법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뿌리를 치료해서 근본적으로 열매 자체, 이 잎 자체가 바뀌는 그런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의 지금 의료 패러다임은 이제 굉장히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뿌리를 치료하는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추구했던 것도 이런 방향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도 분명히 이렇게 바뀔 거라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지만 이런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여러분은 사실 그 선두에 여러분 서 계신 거예요. 저도 물론 의료 현장에서 하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이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옆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되죠. 제가 이 강의는 끝내고 이제 그 다음 여러분 해독에 대한 거를 우리 킴 박사님 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